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권리들,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확인하는 뭐 권리들,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들,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민법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우셔야 되는 얘기고, 거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상에 이제 설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내용들이 포인트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자, 269페이지 봅니다. 미공시 권리관계의 조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 뭐 21회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전부터도 계속 나오던 분야예요, 여기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공시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안 나오고 있는 거. 아까 유치권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또 뭐가 있어? 법정 지상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지상권은 뭐야? 약정한 지상권이죠. 토지 주인과 그 토지를 지상권을 얻고자 하는 자 사이에 약정을 해가지고. 자, 그런 지상권은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응? 그런 약정하는 지상권은 당연히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하면 지상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지상권은 지료를 지급하는 게 반드시 필수 요건이에요. 지료를 지급해야만 돼요. 무상의 지상권 인정 못 받아요. 무상의 지상권 인정되잖아. 전세권은 지료가 그렇죠. 전세금이 꼭 있어야 되고, 전세권은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상권은 지료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료 지급이 지상권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주인만 잘 만나면 어떻게 돼? 공짜 지상권도 얻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공짜가 돼도 뭐야?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상권 등기. 그 다음에 지료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등기 안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지료. 자, 이게 이제 보통의 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약정 안 하면 뭐야? 30년, 15년, 5년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게 이제 약정에서 등기부에 나오는 거고, 이제 이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약정 말고 법정이란 말이 쓰이면 뭡니까? 당사자가 약정을 안 했는데 법률의 규정 때문에 지상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 거기 법정 지상권의 의의 및 효력, 뭐 법정 지상권의 성립 해가지고 뭐 잔뜩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우리는 그 물건을 얘기할 때 토지가 있고 여기에 정착물, 그쵸? 건물은 뭐야? 얘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해주죠. 토지에 대해서 독립한 물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지상권이나 이런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기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 건물을 갖다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 안 해요. 그냥 토지의 일부로 취급을 해. 그러니까 걔들은 지상권 개념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걸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보통은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그쵸?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상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지상권은 뭐야? 토지의 사용권이잖아. 토지 사용권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지 토지 지가 쓰고 있잖아, 지금. 응?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을이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대. 그러려면 적어도 을은 여기서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되겠지. 그런 권한을 어떻게 얘한테 뭔가 얻어내는 수밖에 없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토지 임대차,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전세권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지상권 등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한다면. 합법적으로. 자, 요 지상권은 뭐예요? 약정하는 지상권이야. 약정 지상권. 그 다음에 요 전세권은 뭐야? 전세권은 우리가 용익물권에 분류돼 있죠. 그러면서 토지 전세권 있고 건물 전세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는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자, 그래서 얘는 이럴 때 이제 토지 전세권 등기하고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임대차는 이거 채권 파트에 나오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얻게 되면 토지 임차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채권이야. 얘는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둘의 권리가 그나마 얘보단 세. 그 다음에 얘들 둘이 또 비교하면 그 기한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얘가 제일 세요.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애는 주로 지상권을 얻고 싶어 해. 주고자 하는 애는 이게 제한이 많으니까, 자기 소유권에 제한이 많으니까 이거보다는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 거지. 그렇죠? 이제 결국은 필요에 따라서 결국은 지상권을 설정하기도 하고 임대차로 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지상권이 약정한 게 아니고 법정으로 생기는 케이스, 민법에 두 군데 나와 있어요. 법정 지상권이니까 어디 나와 있어야 돼? 법에 나와 있어야 되겠지. 법으로 정한 지상권이라는 뜻이야. 당사자가 약정을 안 했는데. 그래서 민법에 두 개 나와 있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하나 나와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거 말고 별도로 취급되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럼 민법에 두 군데 어디 나와 있느냐? 전세권 파트 하나 나와 있고 저당권 파트 하나 나와 있어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용어가 헷갈려. 볼까요? 토지 주인이 갑이에요. 건물 주인이 갑이에요. 지상권 얘기할 필요 없죠. 자, 그죠? 예?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이 건물을 좀 쓰재. 전세권 설정하재.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럼 전세권자가 누구야? 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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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많이 헷갈려야 돼요. 시험장 가서 헷갈리면 안 돼. 자, 전세권자. 권리자죠, 권리자. 의리예요. 여기서 이제 설정자는 누구야? 갑이죠? 설정해줬어,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 건물에다가. 자, 전세권자예요. 자, 이 상황에서 갑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지금 물건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죠? 토지만 따로 분리해서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A한테 팔았어요. 건물은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에? 건물은 그대로잖아. 안 팔았잖아. 자기 거잖아. 토지만 팔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 건물은 여기 이 토지에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응? 그런 약정 했어요? 아까 얘기한 뭐 그딴 약정 했어요? 안 했죠?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자, 여기서 법정지상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누가 법정지상권을 얻은 거야? 누가 법정지상권을 얻어야 돼? 누구야? 을이에요, 갑이에요? 얘들 관계도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죠? 여기서 을이 얻어야 돼, 갑이 얻어야 돼? 법정지상권. 갑이 얻어야 됩니다. 갑이 얻은 법정지상권을 을은 자기 전세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자는 누구야? 갑이 되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갑 이런 거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 전세권, 얘 누구야 지금? 전세권 설정자죠?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만 나오는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법 조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왠지 틀린 말로 느껴져. 왠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이 걸로 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왠지 들어간다니까. 이거 당해. 응? 당하니까 자꾸 내는 거야. 자, 전세권 설정자가 가지죠. 이게 말 때문에 헷갈릴 때는 옆에다 그림을 살짝 그려보세요. 그려놓고 하는 게 제일 확실해. 아시겠죠? 그럼 누가 취득해야 하는지 한눈에 들어온다고. 그럼 걔 이름만 알면 되는 거야. 전세권 설정자. 자, 요게 지금 요거예요. 법정지상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과 관련한 법정지상권.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얘기죠. 자, A은행이 돈 빌려주면서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뭐 둘 중에 한 군데만 할 수도 있죠. 충분히 뭐 담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군데만 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했는데 변제를 안 해. 상환기가 됐는데. 그럼 A는 뭐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 실행시키지. 그래서 임의경매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아까 등기부에 임의경매란 말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자, 그러면 저 건물을 누군가가 낙찰을 받겠지. 누가 낙찰받았냐? 을이 낙찰받았어요. 토지는 그대로죠. 지금 이 상태가 지금 편안한 상태야? 왠지 어색하고 막 낯설고 그쵸? 그런 상황이죠. 서로 간에 지금 상당히 불편해. 응?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 같아 지금. 어색해. 응? 어색. 자, 이랬을 때 을은 요 건물을 여기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지금 얘는 낙찰받을 때 건물 소유권만 낙찰을 받은 거야. 이 위에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따로 낙찰을 받거나 얘한테 얻지를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들고 나가야 돼? 아니라는 얘기죠. 법에 뭐라고 돼 있냐? 이럴 땐 얘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로 서로 약정을 안 했어도 이렇게 되면.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됐어? 처음에 동일인이다가 저당권이 설정되고 물론 건물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인이어야 돼. 소유자가.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여기 설정되건 여기 설정되건 두 군데 다 설정되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를 통해서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주인이 달라져야 돼. 그러면 누가? 건물 주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아까 전세권도 가만히 생각해봐. 전세권 관련한 법정지상권도 처음에 동일인이었어 아니었어?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동일인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물 주인이 그냥 전세권만 딴 놈 준 거야. 응? 그 동일인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야? 건물이나 토지가 한 놈한테 넘어간 거야 지금. 그래서 주인이 달라지게 됐잖아. 그럴 때도 법정지상권 인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정지상권 그러면 이 뒤에도 다 똑같아. 공통되는 요건이 그거예요. 동일인이어야 돼. 처음 출발은. 지상물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일이 벌어져야 돼. 일이. 여기만 벌어지든 여기만 벌어지든 두 군데 다 하든 일이 벌어져야 돼. 그리고 나서 경매든 매각이든 이런 일을 통해서 달라져야 돼. 그러면 누가 취득해? 지상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이게 법정지상권 전체적인 요건이에요. 공통적인 요건. 아시겠죠? 그럴 때 이제 스탠다드하게 간다 그러면 저당권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나머지는 자 저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요. 요 저당권을 담보 가등기라는 말로 바꾸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니면 가등기 담보라는 이름도 같이 써요. 그 말만 저당권이라는 말만 그걸로 바꾸면 그대로 똑같아요. 요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법정지상권은 요 물건을 나무로 바꾸면 돼. 나무로 바꾸면 똑같아. 토지하고 나무가 있어야 돼. 나무 주인도 갑이고 토지 주인도 갑이야. 이런 상태에서 자 우리가 나무도 같은 것들도 임목 등기하면 임목 저당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응? 임목 등기하는 이유가 그 저당 잡히려고 한다며. 그래서 여기다가 임목 저당을 하건 토지에 저당을 하건 이렇게 저당이 설정됐다가 경매를 통해서 달라져야 돼. 그러면 나무 주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구조는 똑같아요. 요거 물건만 달라진 거야. 임목. 가등기 담보는 이름만 달라진 거고. 아시겠죠? 네? 뭐 외울 거 있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 자꾸. 어? 우리 뇌는 이게 벌써 우리 연도가 좀 됐잖아. 사용 연도가 됐잖아 우리 뇌가. 우리가 어렸을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뭐 달라지겠어? 너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요. 과부하 걸려. 솔직히 다 외워가지고 시험장 가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려고 그래. 응? 되는 걸 잘해야지. 이해를 일단 해보세요. 아시겠죠? 하나만 기억하셔. 저당권. 나머지는 그것만 싹싹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거는 이제, 요거는 법에 나와 있어? 법전에 있어? 없어? 관습법이라는 게 법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습법이. 그쵸? 결국은 판사님들이 인정해 준 거죠. 관습법. 응? 저건 법전이 따로 없어.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럼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냐?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갑이 이것도 출발은 똑같아. 동일인이어야 돼. 물건 있어야 되고. 자, 이러고 있다가 저거 갑이 그냥 팔겠대. 둘 다 파는 게 아니라 하나만 팔겠대. 그래서 건물만 판다 이 얘기야. 그럼 사겠다는 놈이 또 나타나. 그래서 을이 나타났어. 을은 맨날 이거 사. 못다 쓰는지 모르겠어 이거 다. 샀단 말이야. 자, 그러고 나서 갑이 뭐라고 하느냐 얘한테 나가 이럽니다. 팔아놓고 소유권 이전 해주고 갑이 을한테 가서 이럽니다. 철거해라. 건물 들고 나가라. 이거 네 거다. 근데 네 건데 내 땅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이거 매매 계약하면서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지 않냐. 내가 너한테 건물만 판다고 그랬지 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 사실 그랬거든. 그쵸?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얘기야. 얘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아. 이거 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얘가 철거하고 나가는 게 상식이야? 안 맞죠? 그쵸? 진짜로 신기한 게 얘가 지금 이거 판례가 진짜 있었어요. 얘가 지금 철거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얘 황당한 거야.
못 나가겠다고 했지,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뭐냐? 건물 철거 명도 소송 건 거야, 지금. 그 판사님 앞에 가져왔어. 그러니까 판사가 보니까 또 황당한 거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응? 이런 놈이. 그래서 이제 법전을 뒤져봅니다. 얘가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사님이. 뒤져본 결과 그런 건 없고, 결국 이제 양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 상식에 따라서. 상식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건물을 사는 사람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특약이나 그런 약속이 없다면, 누구도 건물을 철거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어. 그죠? 당연히 이 건물을 이용하려고 사는 거지. 그죠? 그거 샀으면 이용을 하려면 결국 이 건물은 땅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지. 이게 공중에 떠다닐 수는 없잖아. 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둘이 건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다른 말은 안 했어도 그 계약 내면 속에는, 속마음 속에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얘기가 된 거다. 합의가 된 거다. 그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그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다, 그런 게. 응? 그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도 법이잖아. 법률에 의해서 생기는 물건이니까 187조 적용받아가지고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법정지상권 등기 안 해도 돼. 앞에서 뵀던 저 법정지상권들 전부 다 마찬가지야. 등기 안 해도 돼. 근데 187조 단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민법에? 처분할 땐 등기하라고 돼 있죠? 그때 가서 등기하면 되는 거야. 응? 법정지상권을. 얘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지상권 등기를 안 했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받는다, 이 얘기지. 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판례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어? 깨긴 한 거지. 깨진 거예요. 그런데 판사님이 그러니까 궁시렁궁시렁 집에 갔어, 이제. 여기까진 좋아. 그리고 참고 사는 거야, 이제. 인고의 세월. 자기 뜻대로 안 됐어. 아이씨, 칼을 갈고 있지. 그러고 있는데, 칼을 갈고 있는데, 을이 이거를 병한테 팝니다. 병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얘 건데, 지가 팔겠다는데 어떻게? 사겠다는 사람이 파는 거지. 그쵸?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해준 거야. 얘가 그거를 노리고 있었어. 이때를 노리는 거지, 이제. 딱 보고 있다가 등기가 딱 나오는 순간 얘를 쫓아갑니다. 들고 나가! 그러면 또. 얘는 철거병에 걸렸나 봐. 철거하라, 이게. 그게 얘가 또 황당하죠. 그쵸? 이거 건물 이용하려고 저기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때보다 얘가 이제 공부를 했어. 논리가 이제 딱 서서 뭐라고 하느냐. 쟤도 철거하라고 했는데 판사님이 하지 말라고 내가 안 했다. 응? 근데 안 한 이유는 뭐 187조 어쩌고 그러는데 내가 180조 단서를 보니까, 응? 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데 등기를 안 해도 취득하지만 요렇게 승계받아가지고 하는 놈들은 법정지상권 등기를 해야 취득을 할 수 있는데 너는 그거 안 했잖냐. 소유권 이전 등기만 했잖냐. 진짜 그랬거든. 그러니까 넌 법정지상권이 없어. 그러니까 들고 나가.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이야. 공부 무지했나 봐. 맞는 말이야. 이러니까 또 얘는 어쨌든 못하잖아. 못하겠어. 버텼어. 또 소송 들어갔어요. 판사님한테 또 들고 온 거야. 아까 그 판사야, 이제. 아, 열받아, 씨. 판사 또 뒤져봅니다. 뒤져봤는데 얘 말이 맞긴 맞거든. 그쵸? 맞긴 맞는데 결국 뭐라고 하냐, 판사님이. 네 말대로 얘하고 얘로 넘어갈 때는 얘가 가진 지상권은 얘는 등기를 안 해도 갔지만 얘로 넘어가려면 지상권을 얻으려면 얘가 얘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 했어야 되는데 얘들이 그거 안 한 건 맞다. 맞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한 거 맞는데 적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식선에서 철거를 당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다. 당연히 이 이용권에 대해서 얘들은 묵시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것이고 그걸 지금 절차상으로 안 했을 뿐이다. 깜빡하고. 그럼 이제 깜빡했으니까 이제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가 지상권 설정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상권 설정 등기는 자기가 단독으로 못해. 신청해야 되겠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얘한테 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다가 얘가 청구하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될 놈인데 뭘 나서서 자꾸 철거하라고 떠드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집에 와서 화병으로 돌아가자. 아주 훈훈한. 이해 가세요? 이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아시겠죠? 관습법상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 관습법은 자, 동일인 뭔가 매매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주인이 달라져. 그럼 여기 있는 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가장 단순한 구조로 설명을 했어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자, 이 표정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표정이야. 알면서 너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보자 이런 표정들인데 이제 또 여러분 앞에서 재롱을 떨었습니다. 또. 자, 269페이지 가봅니다. 법정지상권. 거기 성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가시고.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판례. 요건 따로 설명 지금 요번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은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잘 결부해서 좀 보시고요. 오른쪽에 유치권 가시면 유치권의 의의 및 효력. 자, 유치권은 네 번째 줄에 가시면 유치권자는 모든 사람, 즉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양수인이나 경매에 있어 매수인에게도 항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유치권은 물권입니까 아닙니까? 유치권은 물권이죠. 자, 우리가 보통 물권의 한번 특성을 봐봐. 물권은 절대적 권리라고 얘기하죠. 배타적 권리라고 얘기하죠.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죠. 유치권도 물권이잖아. 당연히 그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지. 유치권이라고 인정받으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이 유치권이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개할 때도 이렇게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경매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되게 이렇습니다. 어떤 상가 건물 같은 게 경매 들어가면, 특히 상가 건물 경매 들어가면 그 물건에 우리가 관심 있어가지고 관련 서류나 이런 걸 띄워보면 등기부를 아무리 띄워봐도 유치권이라는 말은 안 나와.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신고 같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권리신고 이런 거 보면 유치권 신고돼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건, 이때 임차인들이 가서 유치권 신고 막 해버립니다. 임차인들이. 상가 건물 임차인들이. 지금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 하고 있었어, 지금. 응? 빚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아씨, 이 40평 되는 이게 상가가 경매 들어가 버린 거야, 지금. 응? 그러면 자기 보증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증금, 이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느냐 마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지.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보증금보다도 더 많은 돈이 어디에 들어가? 시설비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만약에 목조터가 권리금까지 줬으면 이건 어디 가서 건지냐 얘기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지금 와서 몇 년 전에 겨우 해서 권리금 얘기 들어갔는데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야. 옛날에 원래 판례가 권리금에 대해서 정의하던 게 있었어요. 철저하게 보호를 안 해줘, 판례가. 그걸 그대로 그냥 법조문에 넣어놨을 뿐이야. 그랬더니 막 마치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그 권리금이 막 보장되는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뭐야? 정신 차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계속 개정하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권리금 제대로 보호해라. 어? 보호를 거의 못 받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렇단 말이야, 지금. 현실도. 그러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많은 돈, 시설비하고 권리금 이게 더 큰 거지. 이걸 어떻게 건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서 딱 듣는 거지. 뭐야? 가서 유치권 신고해라. 응? 누가 주변에서 이렇게 코치를 해줘. 가서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조심하실 건 유치권 신고를 했을 뿐이야. 유치권자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야. 아직 몰라요. 법에서 유치권자가 되려면 요건들이 있잖아. 그게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 유치권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유치권 신고를 한 거는 돈 받아낼 목적이죠. 그 채권. 그 채권이 뭐야? 권리금하고 시설비 채권이란 말이야. 응? 이 돈 때문에 지금 그 물건의 유치권 등기해요? 안 하죠. 얘 계속 점유하고 있었잖아. 그거 계속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자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그럼 요건 따져봤을 때 얘가 지금 얘기하는 권리금이나 시설비 채권이 그 물건, 점유하고 있는 그 건물하고 결련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지. 결련관계.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부동산에서 인정되는 채권, 금전채권은 크게 보면 공사대금 채권이에요. 공사대금 채권하고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의 비용. 이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어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 물건 때문에 이 세 가지 비용이 발생했다. 셋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점유한다. 결련관계 인정합니다. 자, 건물을 지어줬어. 공사대금을 받아야겠지. 건물주가 돈을 안 줘. 그러면 그 건물을, 자기가 지어준 건물을 점유한다. 그 공사대금 채권과 그 건물과 결련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점유하면 유치권이 인정돼요. 나중에 건물 명도 때문에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싸움 붙어가지고 깨지게 돼 있습니다. 붙은 사람은. 유치권을 인정받아버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런 거예요. 비용도 마찬가지야.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결련관계에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삼겹살집 하는 그 시설, 주방시설하고 이런 시설. 이게 그 물건에 반드시, 그 건물, 상가 건물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필요비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유익비냐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공사대금은 아니에요, 일단.
건물이 세워질 때 들어가는 돈이 공사대금이야. 인테리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인테리어 하는데 지금 이게 필요비는 아니래. 그럼 유익비에 들어가는지 검토해 봐야지. 자, 그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점포가 비어있을 때 하고 그 시설을 함으로써 가치가 변하겠죠. 이때 값어치가 객관적으로 올라갑니까? 주관적으로 올라갑니까? 삼겹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시설이나 이런 게 상당히 유익해. 값어치가 올라가. 하지만 거기서 안 경쟁하려는 사람은 그러면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주관적, 삼겹살 하는 사람한테만 좋은 거야. 저기서 말하는 유익비는 객관적 유익비를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값어치를 늘리는 데 들어간 돈. 자, 그러니까 뭐야? 이건 유익비도 아니다라는 얘기지. 이 비용은. 그럼 비용 상환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령관계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지. 그게 깨지니까 뭐야? 유치권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유치권자라고 떠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매를 이렇게 할 때 상가건물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죄다 그냥 임차인들 가서 유치권 신고하고 있는데 90%는 거의 다 유치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아직도 가서 신고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보통 사람들은 또 그 유치권 신고 있으면 유치권이 어디서 듣기 굉장히 무서운 권리라고 그랬는데 이건 쳐다도 보면 안 되겠네 하고 안 쳐다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유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보면 대개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거야 보통.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또 미덕이고. 그럼 이제 다 떨어지면 이제 그때 가서 분석을 해보는 거지. 실제로 저런 거 해당되는지 주장할 때 그 금액이라는 게 다 나와. 뭐 때문에 했다고 다 주장을 한다고. 오히려 법원에다 유치권 신고하는 애들이 고마워. 안 하고 있는 애들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조심하실 건 진짜로 저거와 비용에 해당되는 공사대금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었어요. 이 경매에 들어갔어. 얘 유치권 신고 안 합니다. 그래도 유치권 인정받아요 얘는. 저 경매 들어갔을 때 유치권 신고하고 안 하고가 유치권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진짜 무서운 건 그거야. 저런 신고도 안 하고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애. 그런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짜로 결령관계가 있고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신고 따윈 필요 없습니다. 신고를 해주면 고마워 차라리. 밝혀지는 거잖아. 얘가 지금 무슨 돈이 들어갔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봤을 때 저런 돈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럼 얘는 유치권 안 돼. 그럼 이제 낙찰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게 뭐야? 유치권자의 싸움이야. 유치권자라고 떠드는 그 사람하고의 싸움이야. 당연히 그 사람은 철석까지 믿고 있어. 자기가 유치권자라고. 그럼 나는 가서 깨줘야겠지. 어떻게 깨줄까? 가서 실실 웃으면서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하면은 들어 안 들어? 안 듣지. 그쵸? 결국은 그 명도 소송 갑니다. 명도 소송 가요. 안 나가고 버틴다고. 자기가 유치권자로 철석까지 믿기 때문에. 그럼 법원에다 명도 소송을 제기해. 그럼 판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는 거야. 나는 명도 해달라고, 내 거 넘겨달라고 청구한 거야 지금. 그럼 판사님이 얘가 그러면 넘겨줘야 돼.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점유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한다고. 그럼 얘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야. 자기 유치권자라고. 그럼 판사님이 검토하는 거야. 나랑 똑같아 지금 검토하는 거. 해봤더니 얘는 저런 돈에 안 들어가네. 넌 유치권자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유치권자가 아니야. 그 순간 어떻게 돼? 건물 넘겨주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 판결이. 근데 만약에 공사대금이었어. 그래서 그걸 점유하고 있었어. 그럼 유치권자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쨌든 가면은 유치권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경매에 지금 경매에서 내가 낙찰받았어. 가면은 유치권자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자로 인정받으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내보내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공사대금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럴 때 이제 대개 유치권 얘들은 그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떠들어요. 어차피 협상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깎아줄 생각을 하고. 그쵸? 너무 크게 부른다고 해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 나는 열심히 깎으면 되니까. 응?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협상이 되면 그 돈 받고 나가는 거야, 그게. 이게 유치권의 파워예요. 진짜로 인정이 되면 이렇게 권리를 보존할 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될 힘이 있다라는 거. 이럴 때 경매 등기 나고 나서 이게 또 문제입니다. 경매 등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어. 유치권자로. 이건 유치권자로 인정돼. 나머지 요건 다 갖추면. 근데 경매 등기 나고 나서 부랴부랴 들어와서 점유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집주인이 안 줘. 자꾸 다그쳤더니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기다려줬어. 그러다가 어느 날 등기부를 띄워봤더니 경매 등기 난 거야. 아이쿠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때 가서 점유를 합니다. 유치권 행사하겠다고. 법원에서 이거 깨졌어요. 나중에. 낙찰자가 그걸 알았어요. 이거 경매 등기 이후에 들어갔다는 걸. 그래서 이거 낙찰받고 싸움 붙었습니다. 명도소송 걸고. 얘는 당연히 유치권자라고 주장을 하겠지.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있었고 다 인정돼. 그런데 경매 등기 이후에 점유가 시작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순간 판사님이 얘기합니다. 유치권 인정하지 않는다. 요건을 다 갖춰도 경매에서는 경매 등기 나기 전에 들어가야 돼. 점유를. 이후에 들어가면 유치권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 이유는 다 있어. 다른 권리자들에게 뭐 권리를 해야 하는 그런 행위고 이 유치권이 인정이 되면 이 물건값은 일단 한없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물건값이 한없이 떨어지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야 결론적으로? 저거 낙찰되면 그 낙찰된 거 가지고 빚잔치 하려는 채권자들 돈 받아가려는 사람들 돈이 적어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유치권이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줄 서 있는 애들은 돈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애들은 피곤해지는 거지.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정당하게 생겼을 경우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경매 등기 나온 이후에까지 점유한 것까지 보호를 해주면 기존에 줄 서 있는 애들 너무 피해를 준다 이 얘기야. 그래서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유치권자는 또 조심하실 건 그럼 유치권자가 이 경매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이 얘기죠. 순서대로 줄 서 있다가 배당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야. 이건 또 없어 유치권은. 우리가 스탠다드한 저당권 스탠다드 하다고 했죠. 얘는 우선 변제권도 있고 담보물권의 특성도 다 가지고 있어. 우선 변제권도 있고. 그래서 저당권자는 순서대로 배당 순서 해가지고 받아가면 돼. 자기 만족할 때까지. 근데 이런 유치권은 그게 없다는 얘기야. 거기다 또 하나 뭐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하자면 유치권자 저거 인정 다 되고 해서 점유하고 있었어요. 내가 낙찰받았어. 낙찰받고 내가 안 가 그 물건 있는데 그냥 낙찰만 받아놨어. 그리고 그 놈이 있는 줄 알아. 그 놈이란다. 유치권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서 안 찾아가. 돈만 내고. 소유권 취득했어요. 안 가. 그러면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 유치권을 지금 주장하고 앉아있는 이유가 뭐겠어? 돈 받아가려고 그랬는데 아쉬워하면서 돈 내야 될 놈이 안 나타나잖아 지금. 응? 답답해지는 건 이제 누구야? 유치권자죠? 그 유치권자가 이제 수소문을 하는 거야. 누가 낙찰 받았는지. 그 나라는 걸 알았어. 그 날 찾아와. 날 찾아와가지고 야 공사대금 내놔 이러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거 줘야 돼요? 공사대금 청구권 이거 채권이에요. 그쵸? 채권은 채권 관계를 맺은 놈들끼리만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공사해달라고 그랬어? 내가 채무자예요? 아니지.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에요. 여기서 유치권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공사대금 청구권 채권이었단 말이야. 응? 그 채권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채권의 채무자는 내가 아니야. 채권은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 처음에 집 지어달라는 사람한테 가서 행사해야 돼.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끝이야. 그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깽행하고 도로 가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런 작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내버려 둬 그냥. 그 속 터지는 건 저쪽이야. 응? 그 이제 한 2년쯤 돼가지고 이제 쓱 가지. 가면 이제 유치권 행사한다고 막 이러고 있어. 힘주고. 그럼 돌아와 그냥. 시간 많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 많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헐값이라도 좀 달라고 이렇게 하면 마지못해 생색내가면서 줘가면서 보내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아름답고 즐거운 일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기억할 거 유치권 우선 변제권 인정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치권이 보호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채권입니다. 피담보 채권. 그 피담보 채권을 행사한다. 채무자한테만 행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돈 달라고 와서 하는 얘기가 유치권 행사한 게 아니야. 채권 행사한 거야. 그 채권 나한테 행사 못 한다고. 유치권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거기 눌러 앉아있으면 유치권 행사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나가라고 하면 유치권 인정받는 사람은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야.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불리해져 그러면. 협상에서. 자, 그 파란 글씨 얘기 그겁니다. 자, 나머지 관련된 판례도 지금 얘기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판례들. 여러분들 시간 좀 내서 보시고요. 가로 3번에 분묘기지권. 요즘 뭐 분묘기지권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물권입니까? 아닙니까? 물권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권리야. 그지? 그냥 권리. 물권입니다. 물권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권 중에 어떤 물권에 가장 가깝냐 이 얘기죠. 그래서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은 아니죠. 분묘기지권. 묘를 그 땅 위에서 계속 모시고 있을 수 있는 힘. 묘를 모시기 위해서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힘. 이게 분묘기지권이야. 소유권이 아니란 말이지. 자, 이게 내 토지야. 갑의 토지고 이 묘가 갑의 조상의 묘야. 분묘기지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땅 이렇게 이용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해. 그쵸?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처럼 어떻게 결국은 이 묘의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 주인은 갑인데 묘에 제사와 봉사를 지내야 되는 건 을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을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저 묘를 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거 분묘기지권. 이게 분묘기지권은 그래서 지상권과 유사한 걸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지상권 같은 경우 아까 법정지상권 같은 거 얘기했죠.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 해봅시다. 몇 년짜리일까요? 존속기간. 법정지상권. 자,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약정하는 지상권. 존속기간을 당사자들이 약정하면 약정한 대로 되는데 견고한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기타 견고한 건물, 건축물 이런 거는 30년보다 짧게 하면 30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기타 건물, 예를 들면 목조 건물 같은 거 15년보다 짧게 하면 15년으로 본다. 기타 공작물은 5년보다 짧게 하면 5년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거보다 더 길게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약속을. 짧게 하면 그렇게 본다는 얘기야. 심지어는 존속기간을 약정 안 하면 존속기간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건축물, 견고한 건축물인데 존속기간을 약정 안 했어. 견고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존속기간을 약정 안 했어. 이건 몇 년짜리로 봐? 30년짜리로 봐요.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 약정을 안 했으니까 존속기간 약정 당연히 안 했겠지. 몇 년짜리냐 이 얘기예요. 되게 견고한 건물들이겠죠. 30년이에요. 약정이 없을 때 하는 것처럼 30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분묘기지권은 몇 년짜리냐 이 얘기지. 분묘기지권은. 판례 입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영원하다 이렇게 됩니다. 영원하다. 언제까지? 후손이 있어가지고 제사와 봉사를 지내는 동안은 영원하다. 대가 끊기면. 대가 끊기면. 한 가문의 비극이겠지만 분묘기지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영원해. 그 다음에 지료는 지급해야 되느냐? 이 지료도 무상이에요, 이거. 이거를 지상권하고 비슷하게 보는 견해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공작물이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존속기간 5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도 있어. 견해일 뿐이야. 다수설은 영원하다. 제사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사용력 없다. 무상. 그럼 세 가지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 제일 첫 번째, 토지 주인한테 허락받은. 두 번째, 자기 땅에다가 설치해 놓고 땅만 팔았어. 이장한다는 합의 안 하고. 이게 제일 치사한 놈이야. 이 땅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팔았어요. 요건 안 팔겠지 당연히.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걸 팔았다. 요건 그대로 두고. 나중에 산 사람은 이런 걸 확인 안 해봤어. 현장 안 와봤어. 와봤더니 이게 있는 거야 이제. 얘한테 얘기합니다. 뭐야 그랬더니 우리 조상 묘야 그래. 왜 이게 여기 있어 그랬더니 그러게. 그럼 이장 안 합니다 얘.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버텨요. 그쵸? 분묘기지권. 이게 분묘.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유취득 시효처럼 시효취득.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토지에다가 조상님을 모셨어. 공연한 게 아니라 비공. 요렇게 해야 돼요. 분묘기지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 아닙니다. 봉분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 평장, 암장 이딴 게 인정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비석 따위 필요 없어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몰라봐? 공공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밀리한 게 아니라 공연하게. 그 다음에 아무도 와서 방해하지 않았어. 평온하게. 20년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분묘기지권 취득합니다. 이 이후에는 땅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네. 나가. 못 나가. 안 나가.
20년 직전에라도 와서 보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돼요. 이게 세 가지 방법.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거. 세 가지. 근데 오늘날은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겨가지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저렇게 묘를 쓸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아무데나 저렇게 묘를 썼을 때 그때 이제 분묘기지권 저렇게 인정을 해줬어. 저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아무데나 묘를 쓰면 일단은 개장 절차에 의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다반수야. 허락을 받고 뭐 개인 장지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한데 그런 게 아니면 저렇게 분묘기지권으로 인정받아가는 케이스는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273페이지 정리가 좀 잘 돼 있습니다. 그 굵은 제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도 설명해 놨는데 지금 설명한 내용들과 같이 결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문제는 따로 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러면서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 간혹 물어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특히 매장, 화장, 개장, 신고 해가지고 매장이라든가 화장, 개장의 개념,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묘지 및 자연장지의 종류, 설치 제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묘지는 개인 묘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묘지, 그 다음에 법인에 만드는 묘지, 그래서 공설 묘지 뭐 이딴 것들이 이렇게 잔뜩 있어요. 그 구분을 좀 하셔야 돼. 거기 공설 묘지하고 사설 묘지로 구분하고 사설 묘지는 다시 법인, 종중, 가족, 개인 묘지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규모가 작은 게 뭐겠어? 제일 규모가 작은 게 뭐겠어요? 개인 묘지. 그렇죠? 자, 요거 말고 이제 이 묘지는 말 그대로 이렇게 봉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야. 이거 말고 이제 자연장지라고 보면 이제 우리가 뿌리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쵸?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걸 우리가 자연장지라고 하나 봐. 응? 그러니까 아무 데나 뿌리면 안 돼요. 응? 아무 데나 뿌리면 어떻게 돼? 삼천리 방박곡곡에 뼈가루가 날라다녀. 그럼 되겠어? 돼지고기 뼈가루도 아니고 소고기 뼈가루도 아니고 사람의 뼈가루가 날려다닌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지. 쉽게는 우리 흔히 TV 같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누구 죽으면 강에 가서 뿌리고 있죠. 안 돼요 그거.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해줘 그런 거. 드라마가 사람 다 베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자연장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또 납골 땅 이런 거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취득하면 꼭 중개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중개한다고 처음에 딱 시작해서 한 6개월만 앉아 있어 보면 이게 중개만 할 게 아니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개발하러 다니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납골 땅 쪽으로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자, 자연장지, 법인 자연장지, 종교 자연장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 정도,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적어도 거기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간혹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금액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시고,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의 제한 사항 확인. 잠시 쉬었다가 여기 잠깐 보고, 뒤에 매수 신청 대리 쪽, 경매 쪽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